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저희 HR 온에서 또 메가넥스트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연락을 왔지? 라는 처음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준비를 해달라라는 걸 얘기를 듣고 근데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도 경험도 많으시고 저보다 많은 고민들을 해보셨던 분들이 많은데 왜 왔을까를 되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유니티 때문에 오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니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최초 비즈니스는 게임 엔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을 편집하려면 포토샵이 필요하고 동영상을 편집하려면 파이널 컷 프로나 프리미어가 필요한 것처럼 모바일 게임이나 게임들을 만들려면 유니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아마 글로벌 마켓 쉐어가 지난번에 집계했을 때 한 50에서 60% 사이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게임 엔진을 하다 보니 실시간으로 3D 작업이 가능해서 자율주행차의 컨텐츠나 아니면 자동차 시뮬레이션 그리고 VR, AR 컨텐츠를 만드는데 거의 사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 VR, AR 같은 경우 저희 90% 이상이 저희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최근 키워드가 됐던 4차 산업혁명에서 또 기술 주도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때문에 저희를 아마 컨택을 해주신 것 같아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또 알고 있는 것이 뭐 여기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고 약간의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스타트업에서 일했었던 고민했던 것들 또 미국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녹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생각을 좀 나누려고 이 앞에 쓰게 되었습니다. 자, 외국계다 보니 이 디스클레이머를 꼭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저희 회사와 회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고 그리고 저의 생각임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폴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접속을 해주셔서 첫 번째 폴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에게 좀 묻고 싶었습니다. 현재 인사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인사 임원이 내 매니저이거나 아니면 팀원으로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과 인사를 겸직으로 하고 있는 분들 뭐 재무나 총무 아니면 대표이사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3초 뒤에 끊을게요. 결과 보여주시겠어요? 네, 팀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무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이번에 많이 정부에서 정책도 많이 바뀌고 또 새로 채용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기업들의 특징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5가지들은 미션, Impact Oriented Culture, Fair Total Reward and Employee Experience, and Detailed Installation of Trust, and Diversity and Inclusion. 이 5개를 화두로 얘기를 할 거고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입니다. 회사의 목표나 회사의 사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3가지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 3가지의 미션을 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구글이라는 회사의 미션입니다. 이 구글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서 모두가 편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션으로 가지고 또 회사가 세워지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혹시 이거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테슬라 맞습니다.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가면서 많이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 회사의 미션은 이런 전 세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맞히시는 분들은 저희 유니티에서 되게 고급진 선물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자연을 지키는 커뮤니티와 회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고 장비를 제공한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되게 많이 저의 그 지갑을 열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혹시 파타고니아 아닙니다. 네, 파타고니아 나올 줄 알았습니다.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아닙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콜롬비아 아닙니다. 네? 스타벅스 아닙니다. 아웃도어 장비. 네. 네? K2. K2 국내 기업이죠. 네? 카스만두. 처음 듣는 기업인데, 네. 안타깝네요. 답이 안 나오네요. 그 REI라는 리테일 회사고요. 이곳에 가면 이런 데 있습니다. 알래스카 앞에 샵이 있고, 알래스카 산에 가면 샵이 있고, 콜로라도 산맥 앞에 샵이 있고, 큰 공원 앞에마다 샵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아웃도어 장비와 그리고 어떻게 자연을 지켜가야 되는지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 가면 직원들이 너무 신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 자연을 지키고 또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데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싼 제품을 만든다는 거에 너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한 100대 순위에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맞춘 분이 없어서 이따 테슬라 맞추신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유니티에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유니티는 어떤 곳일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저희 또한 이런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CEO께서 하신 말씀인데, We believe the world is a better place with more creators in.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거나 더 많은 이런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계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희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응축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 미션인데요. 저희 직원들 오시면 첫날부터 이 얘기 맨날 해드리고 3개월마다 저희 이제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 체크인 때마다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의 민주화,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 해결, 세 번째는 성공 도모입니다. 저희 유니티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임 엔진을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정말 편의성을 점점 강조하고 있고, 이제는 중학생들도 혼자 공부해서 배울 수 있도록 UX나 전체 기능에 대한 언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만들고 있고요. 혼자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어렵게 선택한 무료 버전을 배포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료 버전과 크게 기능 차이가 없이 또 무료로 다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은 그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옛날에는 게임들이 플레이스테이션 아니면 오락실용 게임, 어떤 그 당시에 닌텐도 이런 하나의 디바이스에 맞춰서 게임들이 개발이 됐었는데, 저희는 모바일 시대 넘어오니까 디바이스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안드로이드, 삼성 디바이스, LG 디바이스, 애플 디바이스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에 하나하나 튜닝을 하면서 게임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인력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개발하는 모든 것들은 유니티 안에서 개발만 되면 이 모든 플랫폼에 맞춰서 자동으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 도모인데, 게임을 만드는 건 재미로 취미로 만드신 분도 있지만 이걸 수익화를 도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취미로 게임 만들어서 돈도 벌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게임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수익화를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할 수 있는 뒤에 기능들을 추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런 미션을 갖고 있고요. 저 또한 이 미션에 기반을 해서 저희 성과 평가와 그리고 저희 목표 이런 거를 정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이 미션들은, 많은 국내 회사들은 미션이 정해져 있지만 야, 그거 그냥 회사 미션이야, 그냥 저런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우리의 미션은 회장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의 미션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미션은 본사애들 하는 거지, 우리 홍보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기업들을 보면 이 미션이 개인에게도 다 DNA화 돼 있고, 본인들도 이 미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팩트에 기반한 문화인데요. 좋은 인재들은 저는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우리 회사 들어가면 우리 회사는 횡령도 하고 필요하면 사람도 막 해코지도 하고
우리는 정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켜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돈만 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돈 많이 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났던 좋은 인재분들은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는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회사가 영리축을 해서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있는 그들 역량으로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매일 만나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목적들, 회사가 내려는 임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본 회사들이 많은 인재를 끌어당기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임팩트를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도 인사 담당자로서 또는 여기 학생, 또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고 어떤 임팩트를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장님에게 가장 인정을 받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회사를 정말 좋은 인사가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있는 임팩트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지금 노조 설립이 돼 있는데 노조를 없애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제 개인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이걸 하도록 만들어줘요, 좋은 회사들은. 그래서 저랑 제 매니저랑 대화를 하게 되면, 야, 너는 그래서 이번 올해는 우리 유니티를 위해서 무슨 임팩트를 남길래?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럼 저는 이번 올해 초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노동법이 많이 바뀌고 있고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 그것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해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직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지사가 생긴 지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이 나 있으니 이 구멍을 좀 다 메워보고, 그리고 특별히 회사를 좀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해서 신규 입사자들을 들어오실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기업들은 회사가 어떤 임팩트를 남길지, 그리고 그 개인이 어떤 임팩트를 남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그거에 대한 조율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툴들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MBO. 60년대에 개발된 피터 드러커에 의해서 생겼던 개념이고요. Management by Objective라는 거고, 스마트,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하게 목표를 잡아라. Specific, Measurable, Assignable, Realistic, and Time Related.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KPI.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들이 이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이거 KPI라서 해야 돼. 우리 KPI 맞추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들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구글에서 도입하면서 많이 인기가 있었던, 최초에 인텔에서 시작됐죠. OKR, Objective and Key Result.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트렌드 또는 어떤 컨설팅 펌에서 어떤 새로운 걸 개발했다라고, 아니면 이 회사에서 이걸 한다더라라고 하면 이제 저희 다른 사례 연구를 하면서 우리 회사도 도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툴들을 도입한다고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KPI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인데 구글에서 OKR을 해서 좋았다니 우리도 OKR을 하면 구글처럼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인사 담당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CEO들은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 그리고 하는 것들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않는데, 저는 이런 건 정말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기업들은 이 이면에 있는 내가 어떤 임팩트를 낼 거고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더 집중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와 회사의 경험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인사 담당자로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때 지금 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인사 담당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보상 체계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좀 시간을 많이 둬서 많은 분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인사 담당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보상 체계 공정할까요? 네, 이거 1, 2, 3, 4입니다. 3번 제가 보통이다를 많이 넣었는데 또 오늘은 좀 빼고 4개에서
선택을 하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1번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 2번 공정하지 않다, 3번 공정하다, 4번 매우 공정하다. 오, 계속 올라가네요. 170명 되면 끊겠습니다. 네, 한번 결과를 보여주시겠어요? 3번 공정하다 48.5. 근데 재밌는 건 2번 인사 담당자도 44% 정도 되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짜. 그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자, 인사 담당자로서 말고 직원들은 보상 체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들은 44%는 공정하지 않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대다수인 60% 이상은 공정하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한번 다른 분들 생각을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것도 170명 이상 가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결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67%. 그리고 사실 저 밑에 13.3%까지 하면 자 80%, 약 80%가 공정하지 않다고. 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고, 근데 거기서 지금 이 사람 담당자는 이게 공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것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고 쭉 이끌어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공정하다 믿는 사람,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믿는 보상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다 주변에 잘 이렇게 뭐 우리 회사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 뭐 make sense해, reasonable해라고 하는 회사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그리고 또 수많은 좋은 글들 많잖아요. 글들 하면 보고, 그리고 저희 회사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이건 내가 이해가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성과평가의 신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가 연공서열, 뭐 연차, 그리고 회장님의 마음에 들어서, 사장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실제로 사장님이 마음에 든 이유가 그 프로젝트가 엄청난 임팩트를 내서 회사에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 프로젝트가 잘 됐다, 그래서 회사에 너무 좋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사장님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저 사람 이번 연차, 이번에 승진할 차례고 저 사람이 좋은 고과를 받을 차례다라고 하는 순간 그 회사에 대한 성과 평가는 많은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회사들은 기대치 설정이 잘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제품이 나오지도 않는데 올해 매출 타겟 100억 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야, 너 제품도 없는데 무슨 뭘 팔아오라는 거냐? 세일즈 사람들은 되게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제품이 나왔는데 또 경영진에서는 뭐 여기 노조가 있는 회사도 아니겠지만 있는 회사도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올해 실적을 목표를 1,000억을 경영진 하고 싶은데, 노조 또는 아니면 일반 직원들의 생각이 우리 200억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 인센을 많이 받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회사들도 있고, 이런 전체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다른 회사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 기대치 설정이 경영진도 또 개인들도 어느 정도 맞는 회사들이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와 직무에 맞는 급여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다 하는 업계가 어디죠? 금융. 네, 금융. 또 어디가 있을까요? 석유화. 네, 그리고 IT. 뭐 한 세 군데가 있죠. 저희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게임 업계가 게임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좀 급여가 적다고 하는 인더스트리가 어디죠? 출판업, 네, 식품, 유통, 리테일 유통, 그리고 제조인데 이제 뭘 제조하냐에 좀 다른데, 제조업 일반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식품 업계에 가서 게임 개발자 쪽으로 가서 그 게임 개발자만의 그 연봉을 달라고 하면 그 임원이랑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많이 받는 분들은 그걸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업계와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맞는 급여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리급과 부장급의 그 당연히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회사들은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차이 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부장은 하는 일이 없고 내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실무와 그 피플 매니징도 대충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고 있고 연차만 쌓였다는 것으로 급여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의 철학에 또 가게 되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내가 회사에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또 가져가는 급여를 받아가는 그렇게 보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직원들이 그래 우리 회사는 연차로 가는 회사니까 난 여기서 열심히 내 책임만 하고 연차를 채우면 된다라고 믿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회사인데 난 여기서 열심히 하면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정말 더 크게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결국 회사가 하는 액션이 연차에 맞춰서 연공 서열에 맞춰서 승진이 되고 아니면은 급여가 올라가 이렇게 된다면 좀 큰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명료하고 이해가 쉬운 인센티브 체계입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한 두세 개 이상 이건 프로하지 않겠습니다. 두세 개 이상 갖고 있는 회사 계신가요? 두세 개 이상 인센티브가 딱 하나로만 통일돼 있다. 대부분 하나로만 통일돼 있다. 잠깐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2개 이상 돼 있다. 네, 저희는 5개 이상 돼 있다. 있습니다, 실제로. 네, 여기는 없네요. 다행입니다. 그 명료하고 이해가 쉬운 인센티브 친구들한테 그래 너희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몰라 그냥 때 되면 얼마 좀 나오던데. 네, 그러더니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 우리 팀이랑은 상관없어,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너희는 인센티브 체계가 어떻게 돼? 근데 잘 아는 친구들은 우리는 월급여의 130%고 뭐 3월 달에는 얼마 나오고 뭐 6월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또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마다 이 인센티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 있는 인사 담당자는 이걸 만들 때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책도 보고 그 다른 회사들한테 사실 기밀인데 너희는 인센티브 체계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딱 이해가 되고 내가 하는 만큼 인센티브 받아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회사들이 공정하다고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이 돼서 이제 책임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있고 그리고 객관적 지표와 연동. 자, 사장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건 객관적 지표가 아닙니다. 회사의 매출에 얼마에 기여를 했고 아니면 회사 제품 혁신에 얼마에 기여를 했고 아니면 우리 파트너 산업 유통 채널 관리에 어떻게 사고 없이 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하는 업무에서 기한을 잘 맞춰서 잘 끝냈고 그 퀄리티에 대한 피드백이 좋았는지 이런 누구나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와 연동이 돼 있었고 또한 성장의 기회 제공인데 이거는 앞에 것들은 저희가 어떤 돈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급여 형태로 준다거나 이런 것으로 모니터리 컴펜세이션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도 보상이라고 느껴지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사업을 내가 새로운 뭐 500억의 투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런 기획을 하고 해본다.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성장의 기회를 보상이나 그런 기회 자체도 보상을 볼 수 있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업무와 업무 편성 이게 뭐냐면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무를 줄 수 있느냐 또한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너는 인사 담당자야라고 했는데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들을 전략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제도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장님이 하셔. 뭐 그리고 너가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뭐 기업 문화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거는 총무팀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너는 인사 헤드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하려는 일, 내가 이해한 나의 일과 근데 저 앞에 디자인을 실제로 가봤더니 괴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되게 거기서 불만족을 느낀 걸 볼 수 있는데 좋은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2018년에
그 Fortune 100 미국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가장 좋은 회사들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20개의 회사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1위는 세일즈포스가 하고 여기 보시면 좀 오래된 회사들 뭐 여기 보면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리고 하얏트 좀 오래됐다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회사들을 쭉 다 클릭을 해서 봤더니 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회사별로 한 라인으로 정리한 겁니다. 어떤 A라는 회사는 베네핏이 좋다. 즉 401k는 우리는 연금제도가 좋고 의료보험, 뭐 치과보험, 여행을 보내준다 이런 회사가 있었고 에볼루션 임프루먼트 이거는 내가 성장을 엄청 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고 어떤 회사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정말 최고다 이 회사는 이렇게 돼 있는 회사도 있었고 또 필란트로피 컬처 즉 그 개인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찾아주고 이런 걸 해결해 준다. 1위였던 세일즈포스가 이런 걸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되게 재밌는 게 봉사를 많이 한다가 그 회사가 그 100등 안에 들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fulfilling work and sense of purpose라고 해서 2등이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였냐면 그 미국이 이제 음식품이 문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한 만든거나 아니면은 어떤 화학을 키워서 화학 그런 걸 첨가해서 만든 식물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거를 해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먹는 것들과 아이들이 먹는 것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내가 거기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거고. 근데 그렇다고 그 회사 급여가 높냐? 급여 되게 낮은 걸로 나오고요. 그렇다고 좋은 로케이션에 있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목적에 되게 기분이 좋아서 2등까지 올라온 그런 회사였습니다. 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무한휴가, 어린이집, 그리고 온사이트 서비스 같은 경우 뭐 회사를 가면 그곳에 뭐 마사지를 해주신 분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잘라준다거나 뭐 네일을 해준다던가 이런 서비스가 있는 회사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회사는 뭐 대단한 것도 없었는데 great leadership에서 좋은 리더가 많다라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이 중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 각자 사람들에게 주는 매력 포인트, 저희 value proposition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매력 포인트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형성하는 섬세한 장치들.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직원들은 다닐 때 당연히 불만족스럽게 됩니다. 이 신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축할 수가 있는데 HR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입니다. 우리 HR팀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돌아다니긴 해. 또는 우리 회사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내일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그렇게 계획을 말해주지만 이렇게 안 됐다. 뭐 아주 계획을 말했는데 더 잘 됐다. 우리는 딱 계획한 만큼 됐다.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섬세한 그 신뢰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에 맞는 액션인데 말은 거창하지만 간단한 이런 겁니다. 당신은 1월 1일부로 연봉이 10% 인상이 됐습니다. 1월 31일 급여 날에 안 들어와요. 한 3월쯤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꽤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회사 뭐야?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액션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나는 뭐 5월 1일부로 새로운 팀으로 발령이 나는데 발령이 안 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5월 1일이 됐는데 새로운 팀으로 가야 되는지 이전 팀으로 가야 되는데 송별회 다 했고 새로운 팀에서 그쪽 임원은 계속 전화 오고 너 언제 오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하면 정말 신뢰가 많이 없어지고요. 그 예산의 범위와 사용 가능 항목 공개, 어떤 회식비 아니면 뭐 이런 연구비 뭐 이런 게 간단한 것도 있는데 직원들 이게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다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거 부서장이 그냥 자기 맛있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팀 남으면 그냥 회사에 반납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런 식의 수많은 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공개해 주는 것.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제 근로계약서 입사하는 날 쓰시는 회사도 많고요. 입사 전에 쓰시는 회사도 많고 입사하고 뭐 한 달 다녔는데 그때부터 근로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입사 전에 쓰는 것이 사람들의 신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들어오면
이런 연봉과 이런 인센티브를 줄게라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인사팀은 다른 얘기를 하고 나를 오라고 했던 그 상무님께서는 했던 그 말은 또 달랐던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두시죠. 3개월 두신 데도 있고 1, 2개월 두신 데도 있는데 이거 종료가 됐다. 나는 수습이 끝나는 것 같아 불안한데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확실히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너는 수습이 끝났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각종 레터인데요. 연봉이 변화되고 인센티브가 정산이 되고 승진하고 이런 자잘한 것들이 이메일로 온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출력을 해서 종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PDF 문서로 온다든지 어떤 어딘가에 나에게 이렇게 공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들을 잘 되는 게 사람들은 회사에 신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내규 설명인데 취업 규칙 설명해주고 계시나요? 복잡해서 많이 설명은 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것들은 많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되면서 대상인 회사들 많으셨을 텐데 저희는 대상은 아닌데 그냥 트렌드에 맞춰서 52시간으로 바꿨어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한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대상은 아닌데 근데 그거를 왜 52시간을 바꾸고 52시간 산정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해 드렸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니고 우리 이제 52시간 도입됐습니다. 53시간 일하시면 안 돼요. 다 가세요. 그리고 뭐 야근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각종 수당인데요. 수당의 정의가 원래 받는 월급 이외에 어떤 추가로 주어지는 건데 식대 자 이거 식대는 뭐 수당이라 볼 수 있고 안 볼 수 있지만 식대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 그냥 해서 세금 혜택 받으라 라고 하는 회사들도 꽤 있고요. 아니면 정말 10만 원 식대를 따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근데 이제 육아 수당도 있고 야근 수당, 주휴 수당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뭔가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난 받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직원들은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오고 섬세한 액션에서 나온다. 지금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투명성을 더 추가해주는 회사의 투명성을 가져오는 그런 액티비티들인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인사팀이 많이 귀찮습니다. 섬세한 액션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많으면 신경 쓸 거 너무 더 많고 하지만 이런 면에서 인사팀이 신뢰를 얻는다면 저는 노력이 저는 좋은 열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다양성과 포괄성인데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대부분 회사들은 이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에 미쳐 있습니다. 컨셉은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컨셉이고 지금 이 많은 글로벌 회사들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퍼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다이버시티는 저희 회사에서 유니티에서는 having sit at the table 이렇게 어떤 방에서 내가 거기 멤버로 들어가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갖는 것. 인클루전은 Your opinion really matters.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사팀이 비즈니스 팀, 영업팀 회의 들어갔는데 내 이야기 하나도 안 되고 나 못 알아듣는 막 용어 쓰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 sit at the table을 하지만 오피니언이 전혀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클루전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냥 라이프 example로 예시를 들면은 being invited to par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놀러 가는데 초대를 받는 거죠. 근데 친구들 같이 놀자 하고 불렀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두 번째는 being asked to play with. 그래서 같이 왔으니까 우리 뭐 같이 운동을 할 거면 운동을 같이 하자. 아니면 같이 뭐 술 먹고 게임을 할 거면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저희는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수많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이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해보니 회사가 얻는 수익이 너무나 많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법들 또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그 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키노트 해주신 대표님께서 각자의 그런 배경 일반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 가졌던 배경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에 저희는 추가로 그 어떤 다른 교육 레벨 그런 교육을 뭐 고등학교까지 했는지 대학원까지 했는지 또는 다른 성격들, 리더십 스타일들, 아니면 스킬셋들 그리고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오셨으면 그들이 가졌던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클루전인데요. 한국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주니어든 시니어든 임원급이든 얘기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있었는데 저희가 워크숍을 갔는데 뭐 하면 재밌을까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저희 임원급들은 야 우리 노래 자랑을 하자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니어급들 난리가 났죠. 이 무슨 노래 자랑이냐 거기서 이러면서 자신의 그 생각들 얘기했는데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그 런닝맨 아시죠? 런닝맨 같은 게임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게임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임원급들 야 그 무슨 장기자랑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 런닝맨을 하게 됐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회의를 하게 됐을 때 그들의 생각이 정말 들어지고 반영이 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 심지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한번 그들의 그 생각을 얘기했을 때 한번 들어보자. 컨시더 됐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얘기를 했고요. 이 5가지 인재들을 끌어가는 기업들이 이 5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리크루팅 이전에 사람을 공고를 올리기 이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에 대한 고민. 우리 회사에 아마존의 모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천재 엔지니어가 온다고 했을 때 와서 잘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괜히 불렀는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스킬셋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 회사에 정말 맞는 사람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치열하게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잡 디스크립션.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거고 매니저 다른 팀과는 어떤 그 책임과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기대치가 전체가 다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를 뽑았는데 대표님께서는 야 너 채용 우리 200명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뽑아와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사 임원들은 우리 지금 사실 우리 내부에서 노동 ER 케이스 이런 아니면은 뭐 이런 안 좋은 문화 때문에 뭐 허레스먼트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바꿨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프로세스가 엉망인데 이거 좀 다큐멘테이션 프로세스인데 있으면 좋겠다. 기대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가 없이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 난 이 친구 이래서 마음에 들어 뽑으면서도 그 쓸데없는 그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얼라이먼트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테스트 면접 시에 확인 사항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면접관이 5명이 들어갔는데 5명이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으면 그 지원자 입장에서 되게 이 회사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스킬셋과 이런 경험이 확인되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다라는 것이 리스트업이 안 돼 있고 좋으면 채용하지. 그래 우리랑 잘 맞으면 채용하지라고 하면은 상당히 나중에 채용의 동의 과정에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타겟하고 인재에 대한 밸류 프로포지션, 매력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엔지니어와 그 기획자를 뽑고 싶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우리 회사의 매력 포인트를 얘기해야겠죠. 우리는 새롭게 자본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있는 그 산업계에서 더 큰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기획하시고 서비스를 개발할 분을 찾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는 편하게 내 할 일 하면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가져가는 걸 원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스트레스 받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있는 시스템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거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기획하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그걸로 들어오게 되면 이 매력 포인트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크루팅 프로세스 동안 뭘 다르게 하는가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제 그 5가지들의 내용을 꼭 설명을 하고 그 회사의 가치와 전략을 항상 설명을 해주십니다. 인사팀만 면접하고 대표님 면접하고 뽑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함께 일할 사람들과 면접을 하는 게 그 채용 지원자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으면 4명, 5명이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1명을 면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면접을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회사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합니다. 불편한 상황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되면 4-5명 하면은 한두 명만 제 얘기를 듣고 있고 2-3명은 핸드폰 보고 있거나 딴 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상황 설명을 솔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다음 달에 역대 최고의 손해를 볼 예정인데 우리 회사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새로 지금 현재 신사업 동력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신사업으로 대박이 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잘못 셀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잘 설명해 주는 것, 이 롤에 대한 장단점들 그리고 불확실성을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뒤에 예를 들어 1시간 면접을 하고 나면 그 지원자가 충분히 질문할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냥 60분 동안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끝났어요 가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 되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일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사업을 하길 희망하는 지원자한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할 거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시는 롤에 대한 것이 본인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커멘트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되고 준비된 면접관, 이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면접관들 실수 너무 많이 하시죠. 말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끊임없이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오퍼와 온보딩 스테이지인데요. 전화 또는 이메일 하죠. 뭐 이번에 김기재 씨께서는 우리 회사 지원하시기 합격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기분 좋지만 보통 구직할 때 또 한 곳만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회사는 뭘 어떡하지? 라고 이제 고민하는데 여기 오셔서 좋은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고 잘 즐겁게 좋은 사람들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듣기 원하는 말들을 회사에서 말을 해주면 저는 그 회사에 끌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걸 말하지는 않고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용팀만 전화한 경우에서 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민하고 있으면 매니저가 딱 전화를 하시고 아니면 좀 더 임원이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회장님과 연락할 일은 잘 없겠지만 그 임원분들이 전화를 하면 보통은 억셉트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리스펙트 오브 오퍼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임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연봉 3천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지 최저임금보다 좀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전혀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이 익스트림한 example 얘기했지만 말은 되게 하지만 실제로 오는 서류나 숫자들은 이게 뭐야? 나 지금 뭐 우습게 보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오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를 할 때는 정말 그 사람들 느끼기에 내가 그래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너무 20년 차인데 내가 처음에 5년 차 뽑으려는 거를 20년 차인 사람을 합격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그 오퍼를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미리 아까 얘기했던 프리 리크루팅 과정에서 다 잘라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인데요. 보통은 전화로 하는 게 많이 좋잖아요. 대화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문서를 안 주시는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문서를 정확하게 말했던 거를 기반으로 문서를 전달을 하고 그 사람들 신뢰를 갖고 회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보딩 계획은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건데 들어오기 전에 첫 15일 동안은 이런 일을 하실 거고 이런 사람과 만날 거고 그리고 이 미팅을 하시면 이런 걸 꼭 얻어내시고 그리고 30일쯤 됐으면 이런 걸 하셔야 되고 60일쯤 됐으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셔야 되고 90일 되면 어떻게든 저희는 미리 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걸 문서화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 들어올 때부터 이제 약간 그 내가 뭘 할 때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줄어들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되게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얘기 드렸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 한 명의 지원자와 우리가 뽑고 싶어하는 인재가 우리 회사가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밸류가 그 개인의 밸류와 그리고 우리의 미션과 개인의 미션이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고 제시를 하시게 되면 후보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연봉에 어떤 사람을 데려온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불합리한 시대가 된 것 같고 지원자들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명확한 우리가 밸류를 준비를 하고 후보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들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 질문사항은 마지막 세션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